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1982년 8월 15일) 워싱턴주를 흐르는 그린강에서 한 남자가 래프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맑은 물속에 잠겨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여인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마네킹이었나? 하지만 그 남자는 곧 그것이 여자의 시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던 또 다른 여인의 시신은 그를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테드 번디가 떠난 워싱턴주에 또 다른 살인마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미국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연쇄살인범 그린 리버 킬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쇄살인 엑스파일을 진행 맡고 있는 철철교주입니다. 게스트썰입니다. 게스트 오랜만이에요? 아닌데 오랜만 아닌가요? 아닌 건데 우리. 왜 이렇게 오랜만 같지? 요즘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봐요. 방금 여자분들이랑 담소를 나누고 오셔서 에너지를 얻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술을 먹고 오늘은 또 저희가 밤에 또 녹음을 하고 있어요. 네. 눈 내리는 밤입니다. 눈 내리는 밤에 그린 리버의 킬러를 또 얘기를 하고 있군요. 네, 공식적으로 있죠. 네, 가장 많은 희생자를. 비공식적으로는 좀 더 있잖아요. 근데 애매해서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공식적인 걸로 얘기를 하는 거고. H.H. 홈즈가 200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이걸 200명이니까 확인할 수도 없는. 그냥. 이제 그래도 이제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홈즈보다 이제 훨씬 또 현대적인 살인마고 현대 네. 시대에 이르 벌어졌던. 82년이면 그렇게 오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체포된 게 2001년이기 때문에 뭐 완전 최근 사람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82년에 시체가 발견되는데 2001년에 잡혔다. 네. 그럼 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네. 한번 이제 82년부터 한번 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그린 리버 킬러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네. 게스트설도 굉장히 애정이 많았던 그런 킬러죠. 뭐 애정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네, 그렇죠. 그렇죠. 관심이 많았습니다. 관심이 많았던. 왜 제가 관심을 많았냐면 방금 이때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미국에서 많은 희생자를 낸 연쇄 살인범임에도 불구하고 테드 번디라든지 저희가 아직 안 다뤘지만 존 웨인 게이시 아니면 제프리 다머 같은 연쇄 살인범에 비해서 주목을 그다지 못 받았는 케이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저의 간단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그런 경향이 네. 있죠. 근데 저는 같은 경우 이제 프로파일러에 대한 그런 걸 좀 보면서 네. 프로파일러들이 많이 언급하는 연쇄살인마가 이 그린 리버 킬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관심이 생겼던 케이스죠. 네. 한번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다뤘던 82년 8월 15일 네. 강에서 시체가 발견된 그거부터 얘기를 시작을 해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린강 일대에서 시신들이 발견되는데 두 시신 끝인가요? 아닙니다. 세 구가 발견됩니다. 세 구. 예, 두 구가 이제 오프닝에서 나왔듯이 강물 속에 있었다면 한 구가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강둑에서 이제 시신이 발견됩니다. 무트로 이제 밀려왔군요. 무트로 밀렸는지 아니면 애초에 그쪽을 버렸는지는 애매한 기염인데 제가 알기로는 무태다 일부러 버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세 시신 모두 뭐 어떻게 죽었나요? 동일한 사법이었나요? 네, 그렇죠. 이게 일단 시체가 거의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점에서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죠. 역시나 이제 세 구 모두 교살에 이루어졌고 폭력이 가해진 상태. 뭐 두 구 정도는 이제 반항을 심하게 해서 그것에 대한 폭력이 가해졌고 그래서 뭐 타박상 같은 흔적이 역력히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강물 속에 있었던 두 구는 옷이 모두 벗겨진 나체의 상태였고 이제 강둑에 있었던 한 구 역시 옷이 상당히 벗겨진 상태. 그러면 뭐 일종의 성적인 접촉이 있었을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성적인 목적으로 벗기고 이제 살해가 된 그런 상황이겠지만 그러면 세 여성은 어떤 여성들이었나요? 이 이제 그린 리버 살인 사건의 이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이 세 피해 여성들이 대다수 이제 성매매를 하는 그런 여성들입니다. 이 세 여성 모두 이제 성매매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군요. 성매매 여성이 연쇄살인마들의 타겟이 되는 경우는 어떤 면에서 좀 흔한 굉장히 흔하죠. 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일단 죽이고 나서
그 증거가 남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안 찾으니까 이제 그게 제일 크고 사람들이 안 찾는다. 그거 외에 이런 여성들을 또 살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자기 나름대로의 명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여자들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어떤 으슥한 곳이나 뭐 대중 길거리에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어렵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리를 이동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일반 여성이 모르는 남자의 차에 탈 확률보다 이제 성매매 여성들이 차에 탈 확률이 훨씬 더 높단 말이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은 범죄 대상이 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성매매 여성이 됐는데 여기까지는 뭐 딱히 특별한 건 없어요. 네. 지금 굉장히 그래요. 세 여성 모두 이제 그 살해가 돼서 어쩌면 실종이 됐는데 네. 이 세 여성은 이 82년도에 이제 발견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세 명이 죽었으면 그 중에 한 시체는 굉장히 오래된 시체고, 네. 뭐 그 중에 한 시체는 뭐 최근에 죽은 시체고 이럴 것 같은데 네. 이 세 시체가 살해된 추정 시간은 언제예요? 뭐 조금씩 다르긴 한데 세 여성 모두 이제 실종된 지 보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발견이 됩니다. 범인의 범죄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거죠. 아 그럼 거의 15일 안에 세 명이 다 죽은 거네. 그렇죠. 마지막 두 같은 경우는 3일, 4일 정도 되는 상태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연쇄살인마를 우리가 그 판단을 한다고 할 때 네. 간극기를 하잖아요. 냉각기, 간극기에 냉각기가 있는 것을 연쇄살인마로 우리가 보는데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냉각기가 뭐 한 일주일, 막 3일 막 이런단 말이야 지금.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살인마는 이미 살인에 중독되다 못해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네. 판단할 수 있겠네요. 이미 그 전에 그린강 일대에서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한 구 역시 이제 뭐 성매매 전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걸 보면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 이제 연쇄살인마가 굉장히 이제 살인 중독이 이미 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린리버 킬러라는 별명이 붙었겠네요. 네, 그린리버 킬러. 이제 5구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연쇄살인범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확실하게. 아, 그래.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린리버 킬러라는 별명이 주어집니다, 범인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이후의 시신들은 그린강에서 발견되지는 않아요. 그게 또 재밌는 점이죠. 이게 이제 범인의 성격이 좀 드러나네요. 이 그렇겠죠, 부분에서. 아마. 이제 어느 정도 매스컴이나 이런 경찰들의 의견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있고 경찰들의 추적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아마 그런 반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범죄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이제 소장님하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범죄자는 이제 그 살인 중독에 빠졌을 것이다. 그러면 살인이 굉장히 위험한 범죄자라는 것을 다음 사실들 이후에 벌어지는 범죄들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1982년에 16명의 희생자를 발생시킵니다. 그 다음에 1983년은 24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켜요. 한 달에 2명꼴. 한 달에 2명꼴이죠. 보름에 1명꼴로. 네. 대다수가 이제 뭐 성매매 여성이었다고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이건 어디? 근데 이게 어느 도시예요? 이게? 저희가 얘기를 안 했군요. 워싱턴 주라고 했잖아요. 시애틀. 네, 시애틀에 이게 테드 번디가 있었던 동네죠. 그렇죠. 이게 오프닝에서 얘기했었구나. 네, 테드 번디가 있었던 동네고, 뒷이야기긴 하지만 테드 번디가 나중에 자기가 시체 버려진 유기 장소들을 보면서 자신 또 예전에 한번 가봤던 정서들도 있다. 익숙한 곳이다라고 해서. 이게 테드 번디랑 어느 정도 겹치는 시대군요. 그러니까. 테드 번디가 잡히고 한 10년이 약간 덜 된 시기 그 정도로. 테드 번디가 살아있는 상황이었나요? 이거 뒤에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네. 무슨 양들의 침묵의 한 장면 같네. 그러니까 테드 번디가 나중에 그러잖아요. 이제 테드 번디를 로버트 캐펠이 이제 면담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양들의 침묵의 모티브가 되지 않았는가. 물론 테드 번디는 워낙 많은 사람들하고 인터뷰해서 꼭 그런 건 아닌데 로버트 캐펠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면담을 하는데 그것이 양들의 침묵의 그 모티브가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데 작가는 부인합니다. 그렇군요. 네. 작가가 토마스 해리스인가요? 네, 토마스 해리스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범죄가 이제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어요. 네. 1년에 막 24명이 죽어나가고 보통 이 정도 되면 잡힐 법도 한데 이게 아까 보면 워싱턴, 시애틀 이런 중심가에서 그러면 성매매 여성들한테 접근해서 지금
이런 그린리버에다 갖다 버릴 정도로 살해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뒤는 뭐 그린리버에다 버리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아까. 네 그렇습니다. 그린리버가 아니라 이제는 좀 빈번하게 울창한 교외 삼림 지역이라든지 공동묘지, 공항 인근의 폐가촌, 실제 아니면 뭐 고속도로라든지 주도로, 주간도로 등지의 주변 지역들의 시체를 유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경찰들이 시신을 항구라도 찾아내는 경우에는 그 지역은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럼 경찰들의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귀가 밝았던 사람이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경찰들이 알아내면 아무래도 그 지역이 이제 그냥 아마 그 지역 주민이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경찰들이 뭐 공개적으로 안 한다 할지라도 이제 노란 테이프는 끊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 지나가면서 보면 발견했구나 안 가야지 이런 식이 됐다는 거죠. 하긴 범인은 항상 범죄 장소에 다시 가니까 거기서 다시 이제 보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다른 곳에 버리기 시작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건 그래도 난 그래도 여기서 좀 그런 게 네. 어쨌건 타겟은 성매매 여성이잖아. 네. 그럼 그쪽에다가만 이렇게 좀 깔았어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게 또 애매한 게 성매매 여성이잖아요. 근데 예. 성매매 여성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뭐 생계 위험, 생계 때문에 그렇겠죠 보통.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또 많이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방인과 성매매 여성들은 끊임없이 접촉해야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치. 이거를 또 딱 잠복해서 딱 바로 잡아내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실제로 이제 경찰이 성매매 여성들 사이에 이제 잠복하기도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유력한 용의자를 찾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 용의자 얘기는 이제 다시 해보기로 하고. 네. 이 수사망이 그래도 좁혀가지 않았을까요? 네. 이 범인이 그곳을 좁혀가는 것에 대해서 초조해하고 조마조마하거나 그러면서 좀 실수를 벌이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프로파일링 개념이 범인이 알았든 몰랐든 간에 어쨌든 자신에 대해서 이제 윤곽을 잡아갈 것이라는 것을 아마 생각했겠죠. 예. 범인이. 그렇기 때문에 시신이 그 수사망의 혼선을 좀 주려고 범인은 또 이것저것 해봅니다. 확실히. 어떤 거냐면 일부 피해자 시신은 이웃주,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주는 워싱턴주인데 예. 그 아래에 있는 오레곤주라는 곳으로 유기를 하기도 합니다. 일부러 거기까지 가서 버리는 네. 거구나.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수사 초기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니까 이 범죄자가 다른 지역에 가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닐까. 뭐 여기가 시애틀이 워싱턴 주가 뭐냐면 그 캐나다 국경 지역이거든요. 예. 캐나다로 넘어가서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아니면 다른 주로 간다든지 이미 테드 번디가 한번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의심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려고 범인이 그런 혼선을 자극하려고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제 그쪽으로 넘어갈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오레곤주에도 뭐 일단 뭐 용의자가 다른 지역주에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수사관들한테 그럴 가능성만 있다는 걸 인식만 시켜도 자기한테 굉장히 행동의 자유가 부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수사관들이 할 일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뭐 다른 혹시 뭐 그런 행동들이 있었나요? 네, 혼선을 주려는? 다른 사람의 이제 다른 사람이 피운 담배 공차라든지 씹은 껌 같은 거를 일부러 범죄 현장에 뿌린다든지, 혹은 뭐 피해자 손톱들을 일일이 다 깎아한다든지, 왜냐하면 뭐 긁힌다든지 이런 자국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일부러 광고 전단을 버리기도 합니다. 사건 현장에다가. 되게 웃긴기도 하네요. 한편으로는 광고 전단지를 갖다다 거기다 뿌린다는 건. 뭐 그러니까 뭐 그쪽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제가 좀 약간 이 기록을 보면 약간 이상했던 게 뭐냐면 1982년이잖아요. 82년, 83년인데 이게 뭐냐면 이때는 유전자 검사가 이제 수사에 도입이 안 된 시기거든요. 아니죠. 85년에 제가 도입한 걸로. 85년에 활성화가 됐고 80년대 초반에 있지 않았나요? 아니구나. 85년도. 85년도 굉장히 빨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85년도 그때를 이제 거의 기점으로 알고 있는데. 기점이네요. 그 82년에 이런 짓을 그러면 나중 범죄를 해서 이런 행동을 했었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기록이 있길래 찾아왔는데 이거는 좀 애매하긴 했어요. 어쨌든 범죄 현장을 굉장히 좀 꾸미려고 했던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긴 합니다. 이 범죄자가. 유전자 뭐 그런 것까지 알았겠어. 그냥 남의 거 버리면 좀 자기가 의심을 덜 받겠거든요. 혈액형 정도는 의심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범죄자가 긁었는데 뭐 손톱 밑에 혈액형이 남아있다. 살점에서 혈액형 제초해 보니까 이거를 우려했을 수는 있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뭐 다른 또 의미가 있었나요? 예, 이게 중요한 건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 행동을 보고 이제 경찰 용어는 각색이라고 합니다. 각색. 영어 스테이징
무대를 꾸민다. 연극 용어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연극 용어인가요? 저는 잘 몰라서. 아니면 뭐 각색한다고 하잖아요. 영화에서도 그렇고 예. 연극에서도 그렇고 시나리오를 각색한다. 각색한다는 게 이제 스테이징 무대를 그러니까 임의로 수사에 호선을 주기 위해서 범행 현장에 왜곡된 의미를 가져다 준 행위를 보고 스테이징 각색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린 리버 킬러가 그런 것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정점이 된 행동이 하나가 나타난 게 뭐냐면 어떤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옷을 다 제대로 입혀요. 다시 입혀. 네, 옷을 청바지인가 이제 바지였는데 청바지면 상당히 이제 사망한 사람에게 청바지 입히는 건 생각보다 힘든 행동이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거를 입히고 그렇게 반드시 누운 상태인데 또 모래는 빵봉투를 뒤집어 씌웁니다. 빵봉투라고 하니까 좀 그거 종이봉투 있잖아요. 크래프트지로 된 종이 크래프트지라고 그렇겠죠. 그거를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손을 가지런히 배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다 소세지와 생선들을 올려놓습니다. 그 되게 악취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보면 뭔가 종교적인 느낌이 나는 거예요. 뭐 일종의 막 희생물 이제 뭐 제사의 희생제라고 하죠.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건 뭐 무슨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게 이 살인의 종교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러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거죠. 실제로 여기에 걸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다시 그걸 묘사를 해보면 머리에 빵봉투를 씌우고 옷을 다시 청바지 심지어 입히기 힘든 청바지를 입혀놓은 그렇게 가지런히 누운 배 위에 생선하고 소세지를 놓고 배 위에는 또 심지어 손을 모아놨어. 네, 한 가슴 쪽에 이제 소세지, 생선 이렇게 올려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런히 놓여 있고 손이 가지런하고 옷을 다 입히고 그 위에 이제 이런 것들이 놓여 있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정상적이지 않아. 시체를 훼손했으면 몰라도 오히려 시체를 원상복귀 시켜놓고 이랬다는 건 죽음 자체가 의미 있다라고 하는 건 마치 그런 이상한 의미를 담아놓은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수사관들은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또 하나의 가능성을 굳이 얘기하자면 이 희생자에게서는 뭔가 이제 범인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친밀감이 있지 않았나. 보통 이제 그 살인 현장에서 옷을 이제 뭐 강간이라든지 성폭행을 한 다음에 시신을 덮는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신을 덮어준 행위 이런 것들을 보면 가장 먼저 하는 수사관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피해자와 범인 간에 이제 유대감이 있었던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옷을 나체로 버리잖아요. 그 시신을 나체 상태로 놔두면 외부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아무 상관없죠. 굉장히 좀 수치스러울 거 아니에요. 이제 죽었다고 하지만 희생자가 수치심, 그러니까 이제 약간 창피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모르는 사람, 범인이 모르는 사람이면 상관없죠.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범인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면 이것이 나에게 또 좀 부끄럽다. 나도 이제 부담스럽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거든요. 그게 참 어떤 면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감성이다. 내가 자기는 실컷 죽여놓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나체를 볼까봐 그걸 숨겨준다. 네, 이게 의외로 이제 그런 거 있어요. 그 연애 살인이라고 하죠. 연애 감정이 폭발해서 살인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뭐 질투심.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 여자가 딴 남자를 좋아해. 그래서 내가 죽였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근데 이 여자를 죽여놓고서 이 여자의 시신을 뭐 얼굴을 가려준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잘 합니다. 자주 나옵니다. 이게. 그런 게 동기가 됐을 경우에. 네, 그런 동기가 됐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희생자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유대감, 뭐 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는 희생자의 이제 좀 시신이라도 잘 가지런하게 해주는 이런 행동들을 종종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역으로 추측하게 되면 만약에 이번 희생자에 대해서만큼은 그린 리버 킬러가 이번 희생자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연대감, 유대감, 애정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역으로 추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추측에 의해서 뭔가 수사의 방향이 틀어졌을 텐데 그게 과연 유효했을지 아니면은 잘못됐을지는 이따가 다시 들어보도록 하죠. 죄송한데 이거 수사관들은 이 가능성은 고려를 안 했었어요. 그래요? 고려를 전혀 안 했었어요. 저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혹시 이런 건 가능성이 없었을까 라는 걸 하는 거죠. 근데 그렇군요.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뭐 밝혀진 건 없는 거네요. 그쪽으로는. 이걸 관련해서 이제 범인 나중에 잡힌 다음에 이제 언급은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또 그것도. 그렇군요. 그리고 뭐 다른 특별한 그 각색은 없었나요? 또 그런 비슷한 각색이 이제 유부녀는 아니고 참 임산부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진 적이 있어요. 범인이 임산부란 걸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임산부는 걸 알았을 거예요. 임신 상태가 좀
지난 상태라고 해서 근데 그런 사람도 이제 성매매를 하러 온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살인을 하고 나서는 그 피해자를 묻어줍니다. 이때까지는 항상 전시하듯이 막 유기하듯이 쓰레기 버리듯이 하다가 이 사람들은 묻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이게 참 이 킬러가 시간이 많이 남아도는 인간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떤 사람은 묻어주고 어떤 사람은 청바지를 입혀서 유기하고 그 전에는 성관계를 하고 물론 죽이는 자체는 시간이 많이 들진 않았겠지만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시간에 이런 걸 이용한 거지? 그것도 중요하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살인 현장이 거기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옷을 입히고 이런 행동들을 거기서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아마 집이나 어떤 공간, 뭐 차 이런 남들이 볼 수 없는 그런 공간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그거를 이제 시체를 유기하는 장소였다. 근데 시체를 왜 또 거기에 유기했을까 하필이?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상상이 가능하겠죠. 많은 추측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오해 너무 많아서 문제였지 않을까. 그렇지. 이거 요즘에 속된 말로 존문가이라고 하죠. 잘 모르면서 이렇게 떠드는. 죄송합니다. 물론 우리도 그거에 한 부류지만 최고죠. 그럼 전문가들이 하면 추측들 그 당시에 누가 어떤 추측을 했는지 한번 좀 보죠. 네, 처음에 저희가 언급할 사람은 로버트 캐펠입니다. 로버트 캐펠은 이제 당시 그 사건이 이제 주로 일어났던 곳을 그래서 주로 담당했던 곳이 킹 카운티라는 곳이에요. 워싱턴주 킹 카운티라는 곳인데 킹 카운티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까지 수사관이었던 사람인데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워싱턴주 검찰총장 산하에 있는 특별수사팀으로 옮긴 그런 인물입니다. 굉장히 유능했던 인물이죠, 사실상. 그러네요. 그 인물이 이제 연쇄살인이 일어나자 이제 워싱턴 주의 지시를 받아서 수사팀에 합류하여 지휘를 하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해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가장 먼저 사건에 개입해서 처음에 시체 유기 장소를 주목합니다. 이 사람은. 그린리버. 예, 그린리버부터 시작해서 다른 장소도 예, 두세 구의 시체를 버린 적은 있어도 범인이 계속 같은 장소를 고집하진 않고 있다. 뭐 경찰이 추적하면 바로바로 장소를 바꾸고 있다. 이런 점을 주목했던 거죠. 그래서 이 범인은 이 주변 인물일 것이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으슥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외부인이라면 낯선 곳이란 말이에요. 잘 모르는 지역 이런 곳에다가 이 사람은 유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건 그 지역에 익숙한 인물이고 그래 현지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은 추측을 합니다. 현지인을 대상으로 추리를 해나가기 시작했겠네요. 그렇죠. 뭐 상당히 줄이잖아요. 그것만으로 해도. 그렇죠. 뭐 미국 전역으로 비교하면 엄청나게 줄은 거고. 그렇죠. 이게 뭐 고속도로나 뭐 그 도로 일대 그리고 네. 그런 으슥한 장소 아무래도 외부인은 잘 몰랐겠죠. 차라리 그 도로 쪽은 괜찮은데 뭐 울창한 산림 지역이라든지 뭐 공항 폐가촌 이런 곳 이런 거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떻게 알고 들어가 거기를. 그리고 뭐 다른 또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나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아까 전에 언급했던 테드 번디가 이때 나옵니다. 전문가지. 테드 번디야말로 전문가죠. 어쩌면 가장 이제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플로리다 교도소에 그 당시 수감 중이었었던데 이제 테드 번디가 로버트 캐펠 방금 말했던 로버트 캐펠이 테드 번디 수사도 했었거든요. 예.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자신이 수사에 참여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로버트 캐펠도 이제 이런 거 아직까지 이때만 해도 테드 번디가 여죄가 남아 있을 거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사에 도움을 없는 한편 이제 테드 번디의 여죄를 캐내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수락을 하면서 이제 테드 번디가 수사에 참석을 합니다. 5월 동주였군요. 그렇죠. 한 배에 이제 적이 타 있는 상태네. 그렇습니다. 이 수사관은 수사관대로 테드 번디의 너의 남은 죄를 내가 캐내겠어. 테드 번디대로 나는 내가 이걸 공을 세워서 죄를 줄이겠어. 네. 이런. 뭐 그리고 또 뭐 테드 번디의 자존심, 나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나게 할 수 없어. 뭐 이런 내가 탑이야. 약간 또라이 같은 감성들이 있죠. 그렇군요. 테드 번디가 개입했다는 거는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네. 이 부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소장님이 또 연극을 하자고 하실까봐 지금 두려운데 아니야. 여하튼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한테 소설이라든지 뭐 문학 작품 이런 거에 대해서 영감을 많이 준 대목이죠 이게. 테드 번디의 그러면 추리는 어떤 거였나요? 범인은 희생자들과 어느 정도 아는 사이였을 거라는 추측을 합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잘 애매한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해석했을 때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 사람 뭐 제가 이제 소장님이 누군지 알든지 이런 거보다는 지나가다가 한 번씩 본 사람
그러니까 이 지역, 그러니까 성매매 여성들이 한 곳에 몰려 있잖아요. 예. 이제 한 거리 뭐 이제 그런 거리에 자주 출몰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자주 배회하던 인간이다. 예. 낯이 익은 사람, 낯이 익은 사람 이런 정도였을 거다. 네. 또 자신의 경험담에 기대어 이제 충고를 해주기도 합니다. 뭐냐면 범행 당시에 그 피해자들한테 걸어서 접근했을 것이다. 차는 딴 곳에 세워두고 걸어서 피해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해서 차로 끌고 올 것이다. 그러면 차를 사람들이 많이 못 볼 테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차를 들키고 자기는 차를 들키고 자기가 그 수법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들켰죠. 나중에 뭐 그 차가 너무 눈에 띄긴 차긴 했어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추측이긴 합니다. 어떨 때는 이제 보는 말대로 이제 걸어서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차에서 길 걷고 있던 여성을 차에 태워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다른 추측이 있었나요? 시체를 유기한 장소들이 이제 옮겨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장소가 점점 범인의 집 가까이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거죠. 범인의 집 근처로 가까운 곳. 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귀찮아서? 아마 범죄 수사망이 이제 경계 지역도 높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집에서, 아마 이 사람도 생각했을 거야. 집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그럼 집에서 저지르는데 시체를 멀리 가져가기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까운 장소부터 갔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추측한 거네. 살인은 집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또 하나는 가까운 곳으로 점점 벌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신이 연결된 위치를 따라가다 보면 집에 가까운 곳이 나올 것이다라는 추측을 그렇죠. 했는데 과연 그랬을까요? 이것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범인이 이제 범행 장소로 돌아가는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테드 번지도 범인이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알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범인이 스릴을 위해서 범행 장소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스릴.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범인이 범죄 현장에 범죄를 저지르면서 흥분을 얻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점점 가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점점 가라앉는단 말이죠. 그 흥분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를 수 있지만 살인을 저지르는 건 좀 위험 리스크가 크니까 단순히 범행 현장이나 이런 데 가서 시신을 유기한 장소, 아직 안 알려진 시신 유기 장소로 가서 자기가 이제 그것을 범죄 당시를 회상하면서 다시 이제 스릴을 느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여기에 입각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범죄 현장, 시신이 유기된 장소를 파악해서 거기에 잠복 수사를 하자. 그런 거를 이제 테드 번디가 제안을 하기도 하죠. 그건 뭐 테드 번디가 제안할 정도로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기 장소에 잠복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클래식한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미 알려진 유기 장소보다는 이제 안 알려진 유기 장소를 찾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이. 그런 접근을. 그러니까 어렵죠. 그것도 동시에. 그렇죠, 어렵죠. 그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인력도 너무 많이 들고 그런 상태로도. 이것은 이제 흥미로운 제안이었지만 거절되었습니다. 혹시 뭐 다른 뭐 제안을 한 게 있나요? 뭐 고어 영화, 이제 뭐 섹스 슬래셔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었는데 고어 영화 같아요. 고어한 영화를 만들어서 범인을 끼워내자라는 식인데 이건 뭐 어떻게 끼워내자는 건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제안을 했다 정도. 그러니까 로버트 캐펠이 두 가지 제안, 이게 테드 번디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 두 가지가 상당히 흥미로웠다. 그렇지만 현실적 요건 때문에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주거든요. 그렇군요. 테드 번디의 머릿속이 뭐였을지 참 그런 재밌네요. 그런 부분은, 제안한 부분은. 뭐 구체적으로 로버트 캐펠 같은 경우는 테드 번디를 데리고 이제 사건의 행간을 읽을 줄 알았다. 그러니까 전체적 흐름 같은 거를 잘 읽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보다 훨씬 더 적은 정보, 신문지에서 나왔던 정보 몇 장 가지고 이만큼 추리를 할 수 있었던 건 놀랍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참 테드 번디가 어떤 면에서는 그 자신의 재능을 너무 악하게 사용하는 인간이 아닌가. 인류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 늘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혹시 뭐 내가 또 궁금한 게 있는 게 뭐 존 더글라스나 뭐 로버트 레슬러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았나요? 존 더글라스는 개입은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 굉장히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은 안 했는데 이제 보조 역할 정도를 하고, 이 사람이 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 살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기가 나는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또 존 더글라스 또 끼시는군요. 존 더글라스옹이. 존 더글라스는 뭐라고 분석했나요? 뭐 간단한, 자기들이 이제 경험담에 입각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중년 남성일 것이다, 보면 상대방은. 그게 어떻게 나오지? 이런 거죠. 뭐 성매매 여성을 통계 분석에 가까운 거죠, 사실은. 성매매 여성을 찾는 거는 중년 남성이 맞고,
그것도 이때만 해도 그게 나왔어요. 이제 범행 차량 이제 목격자들이 있어가지고 차량을 모은 것 같다 이런 건데 그 차량을 운전하는 거는 젊은 사람보다는 중년 남성일 것이 많더라. 뭐 이런 식의 몇 가지 제안을 해줍니다. 그렇죠. 분석을 해요. 그리고 살인 현장을 자주 찾았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살인 현장이보다는 시체 유기 전장을 자주 찾은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현지인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에 또 여태까지 로버트 캐펠이나 테드 번디는 얘기하지 않았던 이제 종교적 믿음이 강한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실제로 그랬나 안 그랬나 이제 다시 보기로 하고 네. 그 그린리버 킬러한테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때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네. 상당히 주요했던 연쇄살인마를 잡은 그런 사건이란 말이죠. 프로파일러들이 활약을 많이 했던 주요했다기보다. 아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보니까. 아 그래요? 네, 저는 안 보니까. 아니 그냥 뭐 범 잡은 거는 유전자 때문에 잡은 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프로파일러들이 좀 많이 그러면 그 썰의 말을 들으면 많이 나댔던. 아 그러니까 이제 윤곽은 많이 좁혔죠. 그러니까 이미 뒤에 나오겠지만 87, 8쯤 되면 용의자가 거의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로버트 존 더글라스가 책을 썼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서 이런 언급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뭐 트럭 운전수가 범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정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유력한 용의자이면 틀림없다. 뭐 이런 식으로 기술이 나오거든요. 뭐 거의 이제 그때쯤 되면 프로파일러들은 거의 한 명을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 프로파일러들의 활약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결정적인 건 뭐 딴 사람이 다른 게 하니까 이제 그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데 어쨌든 존 더글라스 분석 또 왜냐하면 프로파일러들이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들 사건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여러 프로파일러들이 달려들어서 이런저런 의견을 내기 때문에 실제로 수사관들이 이 당시 아니면 이 전에 프로파일러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프로파일러들에 대해서 거의 그 점으로 범인 잡는 약간 거의 그런 수준으로밖에 안 봤다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실제로 그 잭 더 리퍼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는 프로파일링이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프로파일러라고 해갖고 막 그 잭 더 리퍼를 유추했던 사람들의 말 때문에 혼선을 빚으면서 진범을 못 찾았다 이런 평가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굉장히 그 박해라면 좀 그렇지. 프로파일러들이 아무래도 파워는 없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좀 그런 시기였고 그리고 프로파일러들이 한편은 이용을 되기도 했었어요. 그 프로파일러들의 의견을 이용해서 수사를 진전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됐으니까 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면 프로파일러들이 있어요라고 하면서 그게 일종의 물증처럼 써버릴 수가 있으니까 수사관들이 그런 식으로 이용했지 프로파일러들을 맹신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아 싫어했죠 처음에. 오히려 이제 저희가 뭐 예전에 다뤘던 애틀란타 아동 살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굉장한 적대감들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죠. 뭐 존 더글라스 같은 경우 그래 여러 프로파일러들이 사건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프로파일러들이 이런저런 재미있는 의견을 많이 내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건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아닐 수 없던 거죠. 그렇죠. 존 더글라스가 말을 했어요. 종교적 믿음이 강한 중년 남성일 것이다. 종교적 다른 추적이 있었나요? 종교적 믿음이라는 얘기는 왜냐하면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일수록 이제 모순적인 태도를 많이 갖는다는 거죠. 뭐냐면 이제 종교적으로 신실하면서 그러면서도 성매매는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들을 죽일 때 소장님 아까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자기들은 정당하다. 종교적으로 이거 타당한 짓을 했다. 이런 식인 것이다. 그래서 존 더글라스는 이 사람이 종교적 믿음이 강한 남자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앞서 말씀했던 그 기묘한 사건이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 빵봉투를 뒤집어 씌웠던 그 사건. 그래 소세지랑 생선 올려놓고 가슴 위에. 근데 이 사건만 따지면 다른 사건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 사람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상징이라는 걸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뭐냐면 예전에 저희가 방송에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 건데 살인 방식 MO라고 범죄 방식을 MO라고 하죠. 모두스 오페란디. 네. 그거와 이제 상징이란 체계가 두 개가 있는데 모두스 오페란디 그러니까 MO는 이제 객관적인 거예요. 범행이 범죄를 저지르기 편하게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객관적인데 이제 상징은 범인이 이제 보여주는 주관적인 무언가란 말이에요. 자기가 범죄에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주관적인 경향성이 굉장히 강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전자하고 다른 거죠. 전자는 더 효율적으로 하려는 거고 상징은 자기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이제 범인이 범죄 현장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굳이 나누자면 상징은 왜고 모두스 오페란디는 어떻게 내? 그런 뭐 그렇게 될 수 있나요? 뭐 아니 비슷한데 좀 다른가?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말했던 거 그잖아요. 리차르드 라미레즈가 문양을 새긴다든지 이런 의미들을 자기가 부여하고 있는 그건 사실 범죄 방식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하고 뭐 아무런 중요한 건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되게 중요시하는 거예요. 존 더글라스는 상징으로 범죄자들을 구분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듯한데 함정이 딱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존 더글라스가 말한 거를 나는 이 그린리버 킬러가 이용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죠. 이용하기가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냥 지금 막 멋대로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아무 생각 없이 해도 사람들이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게 앤디 홀의 말이 생각나네요. 유명해져라. 그러면 똥을 싸도 너는 인정받을 것이다라는. 아, 그렇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죠. 사실은 별 의미 없이 했는 거. 그러니까 그거 이제 별 의미 없다는 게 사실은 별 의미 없는 행동이 사실은 인성의 반영일 것이다라는 게 이제 존 더글라스의 굉장한 신념에 가까운 건데 이게 상당수 맞죠. 맞는 건데 예외도 있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예외의 부분까지도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로버트 레슬러랑 존 더글라스가 법정에서 싸운 적도 있어요. 사실은 심지어. 뭐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할 문제고. 근데 어떻게 보면 리차드 라미레즈도 네. 상징을 자기가 입힌 거지. 네. 그 막 상징을 자기 안에서 우러나와서 했던 사람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악용될 수 있는 그런 네, 그렇죠. 놀아날 수 있는 범죄자의 손에. 그렇죠. 범죄자 놀아갈 수.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어쨌든 종교적 믿음이 강할 거라고. 그리고 이런 상징 이번 그 빵봉투를 씌운 사건 그 사건 때문에 다른 범인 것이다. 이거는. 범죄자가 2명 있을 것이다. 다른 범죄자다. 다른 범죄자든 범죄 집단이든 어떤 다른 범죄일 것이다. 이건 다른 사람이 했을 것이라고 씁니다. 자기는. 그렇게 지금 존 더글라스가 추측을 했네요. 네, 이 사건은 적어도 복수의 범죄자, 2-3명의 범죄자가 지금 그린리버 연쇄살인 사건에 참여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각자 서로 모르는. 과연 그 말이 맞을지 한번 계속 좀 파고 들어가 보죠. 존 더글라스의 판단 배경은 어쨌건 상징을 굉장히 강조해서 그 상징을 통해 범인을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사건들은 상징이 다르다. 그래서 구분을 써야 여러 명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네. 그러면 혹시라도 다른 추가적으로 추측을 했던 그런 수사관 혹은 프로파일러가 있었나요? 네. 피어스 브록스라는 이제 저희 방송에서 아마 처음 언급되는 사람일 건데 LA 경찰 출신의 FBI인데 이 사람이 뭐 간단하게 한 거는 이제 여성에 대한 깊은 증오심을 갖고 있는 남자다. 가족 관계의 역량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 집에 뭐 어머니가 아니면 여자 어머니 뭐 아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강압적 이유이고 자기에게 스트레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피해 의식을 갖고 여성들을 혐오하는 사람일 거라는 추측을 합니다. 뭐 이것도 약간 일반적인 추측이긴 하죠. 그쵸. 사실상 이게 확률과 심리를 접목시키고 거기다 이제 현장 경험까지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확률 높은 프로파일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거죠. 뭐 여성을 이제 유기하잖아요. 예. 그거를 쓰레기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들. 특히 이제 성매매하고 있는 그런 여성들, 자신들의 피해 여성을 쓰레기라고 범인은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종교적인 사람일 것이다라는 추정의 근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거죠, 사실은. 그다음 시체 처리 장소가 이제 살인범이 살인 이전에, 그러니까 살인과 다른 목적으로 시체를 처리한 장소에 들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냥 이 현지 주민이었단 소리죠.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것 중에 가장 이제 확실한 멘트는 이거였어요. 이미 분명히 조사를 받았을 사람이다. 범인은. 아하. 분명히 조사를 받았을 것이다. 범죄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두 명이 수사한 게 아니잖아요. 수십 명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분명히 면접하고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기록을 해놔서 공식적으로 보고서 같은 데 올라왔을 텐데 예. 뭐 주목을 못 받았다든지 이런 식의 기록들 그 안에 분명히 범죄자의 정보가 있을 것이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이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사건이든 다 대부분 다 어느 정도는 적용되는 그런 건데 이 사람이 그렇죠.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한 거죠. 아니, 이 정도 큰 사건이고 이렇게 오래 수사를 했으면 거의 확률적으로 안 걸렸을 리는 없는 거지. 초창기에 이미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미 초창기 수사에 오면 나왔을 것이다. 분명히 걸려들었을 것이다. 근데 빠져나갔을 것이다. 빠져나갔다보다는 아직 확증을 못 잡고 있는 거겠죠. 다들. 그렇군요. 뭐 딴 얘기지만 이제 조디악 킬러 같은 경우 있잖아요. 조디악 킬러 같은 걸 보면 수사관들이 이제 그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수사관들이 나름대로 이제 가설을 세우거든요. 세우고 하는데 물어보면 다 다릅니다. 누구니 이런 식으로 이런 거 같은 거죠. 그 조디악은 사건 경향은 굉장히 다른데 그 우리나라 살인의 추억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 우리 외국 영화 조디악 그게 굉장히 많이 비교되는 게 많이 비교가 되죠. 왜냐하면 진짜. 살인의 추억이 너무 떠가지고 다, 미국에서 이제 미국 연쇄살인 다른 뭐든 그 프로그램은 들어오면 다 살인 미국판 살인 사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미제 사건을 다뤘다 그리고 연쇄살인마를 다뤘다 이런 면에서 이제 비교가 좀 되죠. 근데 영화 자체는 굉장히 비교가 안 되는 좀 너무 다른 스타일의 영화여서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한 건 중년 남성 그리고 또 뭐 추정한 게 조사를 받은 사람일 거다. 또 뭐 주창한 게 있었나요? 뭐 이거는 이제 트럭에 가까운 차량을 소유했으리라 추정을 했는데 이거는 뭐 다른 사람 증언도 목격담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거의 확실해졌던 거죠. 그건 추정이 아니라 그냥 거의 목격. 와 근데 그 정도 나왔으면 솔직히 뭐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요즘이야 뭐 CCTV도 여기저기 다 있고 그렇지만 이때는 뭐 거기서 하루에 막 수많은 손님을 상대하는 그런 친구들이 봤을 텐데 그걸 어떻게 그걸 하겠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추리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용의자를 살펴볼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용의자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용의자와 이 누가 과연 거기서 범죄자인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리버 킬러 2편으로 넘어갑니다. 2편 저는 지금 하려고 했는데 2편으로 해야 되겠군요. 네,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프로파일링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얘기가 길어져서 우리가 조지 메테스키 때문입니다. 2편을 다시 다루기도 하고 저희 이제 방송 LBC 방송국 혹은 LBC 카페라고 해서 네이버 카페도 있고 유튜브에도 있어요. 유튜브로 오시는 분이 아마 먼저 방송을 보고 계시겠죠. 그리고 조만간 팟캐스트로도 올라가니까 팟캐스트로 들으실 테고 그 방송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방송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LBC 방송국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다른 얘기 해주고 싶은 얘기 있나요? 아닙니다. 네, 그럼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그린리버 킬러 2부 어떤 용의자들이 있었고 과연 그 중에서 누가 범인이었나 이 정도 되면 막 찾아보고 그러겠지만 찾지 마세요. 그냥 일주일 기다리면 되지 뭐. 네, 그래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철철교주였습니다. 게스트설이었습니다.